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93쪽입니다. 93쪽에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오는데 니은이 빠졌죠.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부동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예? 예, 니은 하나 집어넣으세요. 예.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리츠라고 할 때 일단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 자, 그럼 질문 들어가요. 간접 투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직접 투자죠. 그럼 여러분이 예컨대 땅을 구입하신다, 건물을 사서 보유하고 계신다. 요것도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 땅이나 건물을 직접 소유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직접 투자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땅이나 건물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를 한번 가볍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보통 줄여가지고 부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또 여러 투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지만 우린 그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돈을 주고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 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주고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 매입 대금, 즉 돈이 주식을 발행한 부동산 투자 회사로 흘러가겠지요. 그럼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부투법, 즉 부동산 투자 회사법 상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게 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럼 전문 인력은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 단순히 투자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 부동산 관련 증권 그러면 요 앞전 시간에 배웠던 MBS 있었죠. 그런 것도 부동산 관련 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투자의 결과 무엇이 발생합니까?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그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전체 구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 그 문장이 좀 길어요. 기니까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90 이상, 퍼센트로 바꾸면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또 실제 지문에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앞서서 제가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원래 목적이 투자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배당받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매각 차익 또는 양도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예컨대 한 주당 1,000원 주고 샀다면 주당 1,200원에 매각을 하면 한 주당 200원씩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기출문제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짐으로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의 향유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즉 배당 수익을 배당받는 건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형태상으로는 어디에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셈 맞죠? 형태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어떤 건물이나 땅을 비롯한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겁니까? 아니면 그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한 겁니까? 주식의 형태로 보유한 거죠. 직접 부동산 소유한 거 아니죠. 그럼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간접 투자. 또 하나, 지금 주식 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분명히 원금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잘못하면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요.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은 자기가 보유한 그 부동산, 건물이나 땅을 팔아야만 현금, 즉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팔아도 투자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부동산과 주식 중에 어느 게 거래가 쉬워요? 주식 거래가 쉽죠. 그렇다면 주식의 거래를 통해서 투자한 원금의 회수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투자 원금의 회수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왔던 문장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하여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쉽다. 이렇게 문장이 나온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그렇게. 그 왜 그런가를 알면 그 문장이 너무나 당연한 문장들인데 왜를 모르면 되게 복잡하고 힘든 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실 것.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땅이나 건물 사려면 아무리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의 돈은 있어야 부동산 조그만 걸 하나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 맞죠? 그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있어도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의 지분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외우려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가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잘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내가 알고 나서 기억하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외워주면 며칠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최종적인 귀결은 기억이에요. 기억이 나야 문제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근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실제 부동산 투자 회사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절대 안 빠져 꼭 나오거든요. 꼭 나오는데 그 문제의 내용이 뭐냐?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내용이 나오니까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 법이 그렇다는데 법조문이 그러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외워야죠.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는데 그중에 원래 그 부투법이 조항이 한 100 몇 개 조항이 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단순하게 한 40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40개, 이씨, 40개 어떻게 봐? 이러시는데 이거요.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맨날 듣는 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개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오시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40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다 기억나요. 설립 자금은 얼마면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기초 수업이니까 알려드린다면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 줄이면 부투법이라고 하는데 부투법상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자기 위탁 기업,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왜 거기 아래 표에서도 보면 제목에 자기 위탁 기업 나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자기만 실체형 회사입니다. 자기만 실체형이고 위탁과 기업은 명목형 회사입니다. 여러분 실체형 회사가 어떤 뜻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회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명목형은 서류상으로만 회사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회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 회사야. 그럼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으면 임직원 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고용된 임직원들에 의해서 그 투자한 자산의 운영과 관리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말 괜히 외우려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스스로 직접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왜? 자기만 회사가 있고 자기만 직원 고용이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위탁이나 기업이 나왔는데 문장 속에 스스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회사가 없고 직원이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뭐 한다? 위탁, 맡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목 잘 보시라고. 제목이 웬만한 내용은 다 얘기해주고 있다.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위탁을 한 제목 속에서 이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맡긴다는 뜻인데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용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제목만 잘 해석하면 단순한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부투법상 규정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상근에 임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게 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법 규정을 외우기 전에 당연히 회사가 없는데 상근, 항상 근무하는 임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OX. 또 기출문제 맞췄죠. 그것도 오래된 기출문제도 아닌 바로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오케이?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갖고 가셔도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기억이. 그러니까 반복해요. 반복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여러분 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벌써 제목이 살벌해요. 기업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렇죠? 얘네 언제 등장했을까요? 예, 나는 F 때입니다. IMF 때 등장했겠죠. 그럼 지금 나라가 망하냐 사냐 이런 상태인데 기업 구조조정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나 위탁에 비해서 기업은요 각종 의무나 규제가 없거나 적어요. 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그런 개념을 잡고요. 또 하나 여러분 자기 실체형 그랬죠. 자기는 실체형. 근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근데 위탁과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고자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할 때 세금 감면되는 거 만들래요? 감면 안 되는 거 만들래요? 감면되는 거 만들겠죠. 그럼 세금 감면이 안 되는 자기는 위탁이나 기업보다 만들어진 실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맞아요? 기출문제 또 하나 맞추셨군요. 기출문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지문 속에 뭐가 나왔냐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보다 설립 실적이 적다. OX.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과서에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 수험생들은 교과서에 없는 말이 나오면 멘붕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왜 배우셨어요? 응용하려고 배운 거 아니냐고. 법인세 감면 혜택 있다 없다 물어보면 다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 나오면 왜 응용을 못 하시냐.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생각해봐요. 하나씩 물어보면 다 한다니까요. 자기는요 법인세 감면 안 됩니다. 위탁은요 됩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럼 설립 실적을 물어봤다면 세금 감면 안 되는 걸 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세금 감면 안 되니까 설립 실적이 적다.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응용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안 본 건 못 푸는 거예요. 그건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는다 해서 제가 뭐 보너스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수업 이상하다 그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셔야 막된 말로 막 아무나 막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도록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가도 갖고 가세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아니 민법이 좀 약하면 개론 엎어서 가면 되고 개론이 약하면 민법 엎어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표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들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 몇 가지를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에 보면 혹시 주식 공모나 주식 분산 이런 거 있어요? 자산 구성이란 말 있어요? 예,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이런 말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요 설립 자본금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간단합니다. 자기는 설립 시 자본금이 5억 이상 나오죠. 근데 위탁과 기업은 3억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저 자본금이 자기는 70억 이상, 위탁과 기업은 50억 이상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최저 자본금이 70억인데 어떻게 설립 시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면 되지? 이게 이해가 처음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립 당시에는 자기만 볼게요. 설립 당시에는 자기는 5억 이상만 되면 설립은 돼요.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한 후에 6개월 경과 시에 최저 자본금이 7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6개월 경과 그랬잖아요. 그 6개월이 일종의 유예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원래 70억 이상 있어야 돼. 그러나 한꺼번에 70억을 마련하려면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설립 당시, 만들 당시에는 5억 이상만 되면 인정은 해줄게. 나머지 6개월 동안에 65억 채워서 70억 만들어 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위탁과 기업도 원래는 얼마 이상은 있어야 돼요. 5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만 한꺼번에 50억 만들려니까 힘이 든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3억 이상만 있으면 설립은 인정해 줄게. 역시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6개월 경과할 때까지 나머지 43억 채워서 50억 이상 만들어 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법조문을 해석하면 그런데 시험에는 그냥 단순하게 설립 자본금 맞죠? 최저 자본금 맞니? OX 해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예컨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50억 이상이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70억 원 이상이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7, 5 위치 바꿔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다만 저는 유예기간의 개념을 얘기해 드린 것뿐이고 됐어요. 그리고 주식의 분산이란 말 나와요. 주식 분산은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뜻해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주식 분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식 분산 관련해서는 법조문이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이렇게 법조문이 시작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법조문에서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로 시작하는 게 주식 분산의 규정이에요. 오케이? 그럼 저 같은 문제 어떻게 푸느냐? 문장 딱 보는데 주주 1인과 이 말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주식 소유 한도야. 라고 놓고 그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외울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법조문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특징적인 표현을 잡아야죠. 주주 1인과 요 말 나오면 아, 주식 분산이니까 자기는 30% 초과할 수 없고 위탁은 40% 초과할 수 없어. 기업은 제한 없음.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지금 알려드린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왜? 굉장히 답이요. 너무 쉽고 빠르게 구해져요. 탁탁 답이네만 찍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자백을 하자면 제 수업 방식은 처음에는 결코 여러 수험생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더럽게 어렵다, 복잡하다, 뭐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수업 방식은 7월 달에 초점이 있는 수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쉽고 재밌는 수업을 듣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말짱꽝 아닙니까? 문제를 풀고 점수를 얻어서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은 거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 2, 3, 4월 달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훑고 그걸 웬만한 걸 알았다고 볼 때 5, 6월 달에 핵심 요약 수업 들어가거든요. 요약 수업이 뭐겠습니까? 나올 것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커리큘럼상 뭔가 핵심을 짚고 요약해서 나올 것만 하는 건 5, 6월 달 수업이에요. 그걸 자꾸 1, 2월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 나오지 않을 것 좀 빼주고 좀 해달라, 좀 줄여달라 하시는데 그거는 제 수업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출제자입니까? 저도 출제자 아닙니다. 어떤 놈이 어디서 뭘 낼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전반적인 일단 다 훑고 그 중에서 가능성 높은 걸 5, 6월 가서 요약하면 될 것을 왜 1, 2월부터 그런 식으로 자꾸 뭐 나오면 뭐가 답이다 알려달라. 이런 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좀 날로 먹겠다는 이런 심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러하고 싶지만 저도 그럼 편합니다. 편한데 나중에 7월달 가보세요. 그렇게 수업 받으면 안 풀린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패턴을 그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백했어요, 저?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모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공모의 반대가 뭘까요? 예, 사모. 왜? 항상 단어 글자는요, 공의 반대는 사예요. 그러니까 공모의 반대는 뭔지 몰라도 사모예요. 근데 이게 뭐가 뭐냐면 자금 모집이에요. 그래서 공모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공모 방식이고 그 반대 사모라고 하는 건 특정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사모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공모는 공개 모집이에요. 자금을 여러 사람에게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모를 다르게 말하는 일반에게 청약한다 이런 말 써요. 일반 청약. 따라서 문장 속에서 일반 청약 나오면 주식 공모 얘기하는구나 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와 위탁 공통적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에게 청약하여야 한다, 공모하여야 한다는 게 법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기업은 주식 공모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맨 오른쪽에 쓰여져 있죠. 오케이? 이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기업 구조정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제가 없거나 적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살 붙이는 건 본 수업 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3번의 유용성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4번의 분류라든지 2번의 부동산 펀드 같은 거는 뭐 거의 시험만 된 적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론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 및 관리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98쪽 보실래요? 자, 부동산 이용론을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해당 토지를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다 또는 증가시키는 행위를 토지 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암기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최유효 이용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동산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부동산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 들어봤던 기억납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양한 이용 목적,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을 우린 뭐라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이다.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용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그게 개념인데 표현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다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읽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를 말한다 라고 쓰여져 있죠. 어찌합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실제 기출문제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석해보면 우리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을 뭐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다. 근데 어떤 그 부동산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 즉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합리적 이용이냐, 합법적 이용이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느냐, 최대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만 이론적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나 문제집에는 가끔 나오지만 기출문제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오케이? 왜? 이것 말고도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이런 기준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따봉이고, 오케이? 내용까지는 굳이 상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오른쪽에 집약도예요. 이 집약도가 은근히 여러 파트를 막론하고 문장 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집약도가 뭐냐? 자, 그 교재 괜히 보지 마시고요. 저 보세요. 집약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에요. 이론을 전개하고자 필요합니다. 원래 집약도란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량의 크기를 말한다라고 문장은 나오거든요. 그걸 공식으로 쓰면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인데요. 자, 분자값 없다고 보고 분모가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땅값이 비싸면요. 비싼 땅은 많이 써요? 덜 써요? 덜 쓰죠. 그럼 토지의 사용량이나 투입량이 줄어들면 분모값이 작아지죠. 그럼 분모값이 작아지면 몫은 커져요? 작아져요? 몫은 커지죠. 맞아요? 여러분 분수식에서 분모와 몫은 반비례하는 거 아시죠? 자, 뒤집어서 땅값이 싸대요. 그럼 싼 건 많이 쓰겠죠. 그럼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공식상 분모값이 커지죠. 그럼 반대로 몫은 작아지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도심에 가까워진대요. 도심에 가까워지면 땅값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럼 땅값이 비싸면 그 땅 많이 써요, 덜 써요? 덜 써요. 그럼 토지에 뭐 사용량이 됐든 뭐 투입량이 됐든 간에 토지 양이 늘어요, 줄어요? 덜 쓰겠죠. 그러면 요 공식상 분모값이 작아지죠. 그럼 몫은요? 커져요. 그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집약도가 큰 경우를 우리는 집약적이라고 말해요. 집약적이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은 싸지죠. 그럼 싼 건 많이 써요, 덜 써요? 많이 써요. 그럼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공식상 분모값이 커지죠. 그럼 몫은 작아져요. 그럼 집약도가 작다, 낮아진다라고 하겠죠. 그럼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요 가운데 과정이 없다라고 생략한다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도심에 인접할수록 집약도는 커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도는 낮아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도심에 인접할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의 핵심 관건은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에요. 땅값이 높잖아요. 그럼 집약도가 커져요. 땅값이 싸지면 집약도가 낮아진다, 작아진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괜히 집약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값을 염두에 두신다면 집약도의 크기가 클지 작아질지는 금방 파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의 땅값이 비싸요? 도시가. 그럼 도시 쪽이 땅값이 비싸면 집약도도 어느 쪽이 커요? 도시가. 그럼 집약도가 큰 경우를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그럼 농촌은 반대로 땅값 싸니까 집약도가 낮고 조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맞아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도시적 토지 이용은 집약적 토지 이용이며 농촌적 토지 이용은 조방적 토지 이용이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도심에 올수록 땅값 비싸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이 옆으로 뻗어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이에요. 옆으로 뻗는 게 조방이고. 외곽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 공장 외곽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공장 건물이 위로 뻗습니까? 옆으로 뻗습니까? 옆으로 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약과 조방의 의미가 정 안 잡히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이고 옆으로 퍼지는 게 조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저는 집약일까요? 조방일까요? 안 됐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충 답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런 말 가능해요?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크다.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말과 같은 거 아닌가요? 오케이? 같은 말이 완전히. 그랬더니 제가 조금 전에 땅값과 집약도가 비례, 쌍둥이 관계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에 뭐라 쓰는 줄 알아요? 기출문제에서? 보기 5번쯤이었는데 지가와 집약도가 항상 비례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장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맞죠? 봐봐요. 잘 들어요. 이게 문장에서는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땅값과 집약도가 비례관계 맞죠? 근데 기출문제의 쓰기를 지가와 집약도가 항상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 말은 맞잖아요. 주장이 많으니까,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많으니까, 그럼 그 주장, 이 문장의 뜻이 뭐냐면 보통은 땅값과 집약도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 말은 맞지 않냐고요.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런 질문이 나온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을 알려드리고 약간 응용을 다시 알려드린 거예요. 기본은 그냥 편하게
직가와 집약도가 비례한다, 쌍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제 다 푸는데 학자들의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 않니? 요런 정도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예.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이게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집약 한계 이것도 제목을 잘 보시면 알아요. 한계는 한계인데 앞에 집약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집약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집약인데? 집약이란 말은 집약도가 높은 경우예요. 그럼 집약 한계의 반대가 뭘까요? 예, 조방 한계예요. 그럼 벌써 한계자 없다고 보고 앞에 집약이란 말이 붙었다면 집약도가 높다는 뜻이고 조방이란 말이 붙었다면 집약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뒤에 한계잖아요. 그럼 한계자가 붙으면 그 이상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약 한계는 이 이상 집약도가 높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조방 한계는 이 이상 집약도가 낮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집약 한계란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이며 조방 한계는 토지 이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다. 이렇게 문장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은 말뜻 정도만 원래 좀 살 붙여야 되겠지만요. 오늘 말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면 5번 보세요. 입지잉여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 예전에 입지론 배울 때 어떤 아파트가 어디에 입지해 있다는 말은 그곳에 위치해 있다는 말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입지는 위치와 같은 말 맞죠? 그리고 잉여는 뭔가 남는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뜻하는 입지와 무엇인가 남는다는 잉여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말뜻 그대로 해석하면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뭐라 그래요? 입지잉여다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실제 기출문제 지문은 아니고 지문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입지잉여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반대로 입지 조건이 나쁠수록 입지잉여는 줄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좋아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라 한다. 요게 기출문제 지문이고. 이해가시겠어요? 입지 조건이 좋아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뭐라 그래요? 입지잉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이 그 중개업을 이제 하시면서 어떤 이제 그 점포 등을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말하죠. 사장님, 여기는 몫이 좋아요. 오케이? 몫이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몫이 좋은 곳은 그렇지 못한 곳보다 입지 조건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개로는 입지잉여가 높다라고 할 뿐이죠.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입지 조건이 안 좋을수록 입지잉여가 줄어든다면서요. 계속 입지잉여가 줄어들다가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 하나도 없는 그 위치를 우리는 한계입지라는 말을 씁니다. 한계입지.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한계입지라 한다. 근데요, 기출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 다음 중 틀린 거 해놓고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위치를 한계입지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100이 아니고 0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잘 못 잡은 분들은 뭐냐면 아니 점수도 100점도 한계고 0점도 한계잖아요. 그러니 100이니까 그 이상 높을 수 없으니까 한계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0입니다, 그냥. 한 입지가 0이면 뭐라고요? 한계입지. 절대 100 아니에요. 넘기세요. 자, 그러면서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스프롤 현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난개발 그러면 좀 뭐랄까 좀 맥이 풀리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문장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왜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도심 쪽과 외곽 쪽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각종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나요? 도심 쪽이죠. 그런데 도심 쪽은 외곽 쪽보다 워낙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심 쪽을 개발하고 싶어도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그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땅값이 싼 쪽인 외곽을 골라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그전에는 여기가 외곽이었대요. 근데 여기를 개발했대요. 그럼 여기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좀 더 외곽을 가야 비용이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속 외곽을 골라 개발을 하다 보면 도시가 계속해서 외곽으로 확산될 수밖에는 없겠죠. 이게 스프롤이에요. 그래서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도심의 직가구예요. 도심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개발이 어렵다. 그러니까 땅값 싼 쪽만을 골라 개발하다 보니까 계속 외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가만 계시면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줄 알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예. 됐죠? 그래서 대답하시기 뭐 하시면 그냥 고개라도 이렇게 쓰시면서 요거라도 좀 해주셔야 제가 덜 당혹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봐봐요. 만약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면 이렇게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첫째, 장기적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함, 둘째, 도심의 직가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책은 뭘까요? 원인을 뒤집으면 대책인데요. 장기적인 개발 계획 수립 안 돼서 문제 발생한다면 장기적인 개발 계획 수립해주면 대책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가 지나치게 외곽으로 멀어지는 걸 막으려면 중간에 그린벨트 설정하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설정해 놓으면 일단은 더 이상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있지 않냔 말이죠. 언더스탠? 그럼 스프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낼 거 없으면 뭐 개구리 뜀뛰기 현상 막 내는데 개구리 뜀뛰기,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 말이 뭘까요?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게 불규칙적 개발의 뜻이고, 그 다음에 뛸 때 깡총은 토끼죠. 하여튼 폴짝폴짝 뛰면 중간중간에 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왔던 문장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왜 중간중간에 공지를 팔짝팔짝 뛰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 정도 보고요. 아래에 보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나오죠. 근데 직은 직장입니다. 주는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현상이 분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현상이 접근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요. 그 누구도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통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왜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 첫째, 역시 도심의 직가구입니다. 도심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외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직주 분리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요,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진대요. 그럼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외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직주 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기초니까 그 정도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직주 분리가 발생하면 일단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니까 통근거리가 멀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두 번째는요, 도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직장이 밀집되는 도심 쪽 입장에선 낮에 업무 시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부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지겠죠. 오케이? 이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요. 공동이란 말은 한자로 구멍의 뜻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야간 인구, 주간 인구의 격차가 크다. 인구의 구멍이 뻥 뚫렸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가운데 구멍 뚫린 그 음식을 도너츠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너츠 현상이 맞긴 맞는데 실제 나올 때는 도너츠라고 안 나오고 도넛, 도넛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 공동화든 도넛 현상이든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도심 쪽이에요. 그럼 외곽의 주거지 입장에선 반대로 낮에는 사람들 없다가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침대다라고 해서 베드타운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현상이 하나 더 있지만 그건 이제 본 수업 때 가서 살을 붙여 드릴 거고, 근데 이렇게 멀어져 있던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가까워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접근이다. 근데 직주 접근의 원인은요, 직주 분리의 원인을 뒤집으면 돼요. 자, 도심의 땅값이 너무 높아서 비싸서 주거비 부담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럼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도심 땅값이 내려가면 이 정도의 주거비는 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 끝에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리고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돼서 외곽 갔던 분들이 도심의 주거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 좋아지면 이 정도 환경이면 살만하겠는걸 하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직주 분리의 원인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접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도심의 땅값이 싸졌다,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땅값 자체는 도심 쪽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이 옆으로 뻗을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직주 접근의 결과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을 아까 집약도 배웠잖아요. 그걸로 말을 바꾸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나머지 현상이 있는데 역시 본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2절에 부동산 관리 나오죠. 자, 관리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